한 주간의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부터는 CBS 경제부 이준규 기자 함께하고요. 그리고 늘 함께해 주셨던 CBS 장규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규 기자 계속 고정으로 나오는 겁니까? 고정으로 나올 것 같아요. 웰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또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먼저 이제 우리 이준규 기자가 전할 소식은 이번 주 많은 분들 안타깝게 했던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전개된 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세 사기 사태라고 해서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유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많은 부분이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세뿐만이 아니라 집값이 일단 빠지게 되는데 원래 전세 가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다. 네. 그러면 전세가 뭐 한 3억이라든지 4억이라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감도가 집값이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더 빠지고 그러면 네. 나중에 전세값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올랐네 이러면 올리고 내리면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 역전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집값이 이제 전세가 이제 비등비등하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신축 빌라 이런 데는 사실 시세가 없기 때문에 네. 집주인이 우리 뭐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안심시킨 다음에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해서 비슷한 가격 심지어는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 이제 전세를 내주기도 하는데 네. 뭐 그게 유지가 되거나 집값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값이 요번처럼 이제 또 폭락하게 되면은 집주인 사실 갚아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전세금 네. 나중에 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전세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전세 사기고 의도적이지 않으면은 네. 역전세 현상에 따른 이제 뭐 부채 상태가 이제 나빠지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거 외에도 몇몇 가지 유형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뭐 흔하게 당하는 유형들이 집주인이 건축을 해요. 그래서 네. 건물주가 처음에 이제 건물주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앞에 들어가 있던 살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원래 이제 전세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앞에 살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테 받은 보증금을 주면서 그쵸. 이익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네. 집주인 손해 안 보면서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계약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거 없이 이제 권리 대장만 보고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서 돈 없는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바지 뭐 이런 네. 느낌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 야 너 내 거 사라 이렇게 해서 돈이 오간 것처럼 해서 속인 다음에 배매를 해서 넘겨요. 그리고 자기는 그 전세금을 들고 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나중에 갚아줄 능력도 없고. 그쵸. 예. 그리고 튄 사람은 이미 계약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들, 이게 바쁘신 분들이나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대리 요청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월세를 내줘. 나 이제 매월 뭘 좀 받아서 써야 돼라고 했는데 이 대리인이 내가 이거 보증금 챙겨야지 이러면서 여기저기 위탁받은 물건들을 전세로 줘서 보증금을 받고서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수십억 원대에 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라고 해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이런 사태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역전세에 대한 현상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잖아요. 네. 건축주가 2,500여 채 집을 갖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제 내몰릴 위기가 처한 건데 요 상황은 지금 어때요? 일단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도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은 아무리 뭐 그 다른 일들이 많아도 해당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부처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수조사가 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 세대가 2,479세대, 2,479세대로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건축왕으로 불리는 이 남모 씨죠. 이 음. 남모 씨의 어떤 사건의 어떤 정황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이미 정매에 넘어가 있는 단계에 있는 주택들도 꽤 있고, 네.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것도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사실은 넘어가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인 순서라서 네. 지금 남모 씨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거에서 이제 검찰이 기소한 금액이 이제 125억 원 정도라고 네. 이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 수사해 보니 아니다. 세대 수가 한 700세대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피해액이 500억 원대다라고 했는데 네네. 근데 아까 2,500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700여 채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그중에서 이미 2,000채 정도가 사실상 경매에 넘어갔거나 경매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 이제 그 피해자 단체 네. 엊그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아.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 위험한 상태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일 정도로 이게 네네.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또 악용이 당한 게 이제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부터 좀 변제를 해주는 최우선 변제 뭐 이런 네.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초창기 도입했을 때 금액이 낮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올리다 보니까 연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또 어떤 아. 분들은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이게 기준 충족했다가 갱신을 2년마다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지금 같은 상황 말고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니까 갱신 때마다 그 전세 보증금도 올려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올려주는 과정에서 이걸 고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요번에 요렇게 올리면 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말을 안 하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도가. 저는 이제 그 사례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 계약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초기 계약 당시로 보면은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쉽긴 이게 뭐 근저당 하더라고요. 최초 설정할 때 음. 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음. 옛날 기준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게 되는 이런 좀 그러니까 이게 법적 안정성의 문제인 건데 그쵸. 근데 그걸 또 임의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호 간에 다른 채권자 상호 간에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알고 사회적 지금 네. 재난처럼 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만 어떻게 보호를 해주느냐 이 시장 또 원리가 또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뭐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네.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보호가 됐었는데 네. 갱신할 때 9천만 원을 올렸거든요. 음. 근데 그 기준이 8천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간 집들은 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이걸 거죠. 못 받구나. 예. 근데 집 그 주변에서는 이 남 씨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이게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현금 그러다 보니까 현금동은 언제 뭐 하나만 팔아서 빼도 뭐 몇 억쯤은 우습게 줄 수 있다 이런 네네.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음. 아유 그래도 우리 집주인이 뭐 근저당 갚느라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순간에 그냥 수십 가구 수백 가구가 당한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천 사례도 나왔지만 또 그 이후에 나온 게 동탄에서도 또 피해 사례들이 많다고 네네. 하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인데요. 네. 근데 이거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 절차 밟으면서 이분 세입자들이 이제 집을 날리게 되는 뭐 아직 날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좀 이게 결이 다르긴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체납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거를 변제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집을 이제 경매에 넘기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 자기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그럼 일단 소유권을 내가 넘겨드릴 테니까 사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집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각 세대별로 적게는 한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살 수는 있지만 아니 나는 내 집에 멀쩡히 살고 있다. 갑자기 그쵸. 내 재산이 막 2천만 원, 4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안 돼요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이러고 있다가 다른 전세 사기 피해 지역들처럼 정말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이러는 사이에 아예 날리게 되거나 쫓겨나게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 이게 있죠. 세금 같은 경우는 제일 순위가 그쵸.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국세청이 다 가져가 버리면 남은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체납 처분이 돼서 이렇게 국세청에 강제 경매가 되면 사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전세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사야 되냐. 근데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는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보증금부터 해주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지방세가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네, 않다.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2,700채, 뭐 200 몇 채, 뭐 빌라왕 앞전에 빌라왕 사례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값 상승기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
기대만 갖고선 좀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 투자를 해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그런 들더라고요. 그 집값 상승기에 그런 거를 노린 경우가 많아요. 한 10년 전의 기사를 봐도 네. 전세 사기 기사가 똑같은 유형의 사기 기사들이 나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 일단 집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네. 예, 그거를 이제 일종의 치고 빠지기죠. 그러니까 아. 바지 사장 같은 걸 내세워서 이 사람한테 한 단계 건너뛰어서 팔고 이제 전세금 싸그리 들고 이제 도망가는. 그러니까 건축한 사람은 자기 건축하고 건축물 그 빌라를 팔아가지고 돈을 걷었으니까 그거는 끝난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세 제도라든가 어떤 집값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무지한 그런 잘 몰랐던 그쵸. 사람들을 이제 사기를 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대응은 어때요? 네, 이게 정부에서 사실은 작년부터 이게 대응이 나섰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최근에 범부처 TF 가동 뭐 이런 거 이번 주에 있긴 했었지만 사실 범부처 TF가 뭐 뿌려져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도 이거 좀 빨리 대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주택 관리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주무부처가 맞는데 네.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융 당국들, 금융이나 네. 금감원이나 이런 데가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네. 뭐 부실채권 캠코 이런 데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매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무부가 법원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도상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부 부처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2월달에 일단 1차 대책을 발표를 했고 네. 3월달에도 2차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 대책들 중에서 뭐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여러 도움이 됐다 뭔가 좀 그런 얘기를 들으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 그렇다고 그게 도움이 됐다면은 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문제인 게 대통령이 경매 유예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라라고 지시를 하고 나서부터야 뭔가 대책이 그쵸. 나타난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사실상 피해자 구제나 이런 부분에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뭐 1, 2차 대책에서 나온 것들이 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 공공임대주택 등 긴급 거처도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맞다라는 이 피해 사실서 이거를 확인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이걸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바로 뭐 나머지 행정 절차를 밟게 해주겠다. 뭐 그다음에 임대인이 이제 그동안 감춰왔던 임대차 정보라든지 납세 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과정 전이라고 하도 의무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해서 나중에 뭐 다른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떼일 염려가 없는지 알려주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뭐까지 나왔냐면 살던 집을 낙찰 받으시면 나중에 새 집을 또 구하실 수 있게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기간도 무주택으로 계속 봐주겠다. 뭐 이런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사실 의미가 없냐?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실효성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피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실효성을 살펴봤을 때 이 정책이 굉장히 좀 재밌고 웃긴 부분이 뭐냐면 네. 무주택 인정을 해주는 건 좋아요. 당연히 뭐 그 청약 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서 더 높은 점수를 해서 확률은 높아지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청약을 받아서 당첨이 돼가지고 받은다고 해도 기존에 내가 돈이 뭐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중도금을 대출받거나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당장 여기다 묶여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 집을 전셋집을 살려고 하면 거기도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빚이에요. 저리지만. 그쵸. 이미 빚을 져진 상태에서 새 집이 빚을 온들 빚을 질 수가 있냐? 없죠. 네. 그리고 뭐 가격이 싸면 모르겠는데 뭐 아주 지방에 아주 저렴한 뭐 1억 원대, 2억 원대 이런 아파트들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뭐 한 10년, 20년 더 고생해서 사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네. 청약되는 아파트 중에 그런 싼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 빚 좋은 개사유가 아닙니까? 저희가 누가 그거를 해서 살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손해를 좀 보고서라도 이 집을 이제 소유권을 등기를 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전세금이 있으니까 그 전세금을 가지고 이제 뭐 집을 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전세 대출에 나오는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집을 살 때 나오는 대출 비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제가 뭐 1억 원짜리 집을 이제 산다 그랬을 때 내가 전세금도 1억을 냈다. 그러면은 그 전세금을 그대로 그냥 뭐 집값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아. 있지만 사실은 전세금은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아. 근데 집을 살 때는 보통 60% 정도 이제 LTV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20% 갭은 또 어떻게 또 막을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해 보고 기왕에 손해 보고 사는데 거기에다가 또 대출이 더 안 나오면 적게 나오면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내 자본금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이게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실제로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냐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말씀하신 그 LTV DTI 부분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뭐 어제 막 기사들이 그저께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단독 기사라고 하면서 그런 피해자들한테는 그런 거 굉장히 완화해가지고 거의 다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달린 베스트 댓글 배댓이 뭐였냐면 크크크크가 엄청 달려 있으면서 아니 지금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음. 그거 완화해 주면 뭐하냐 이런 식의 그러면서 되게 웃기는 정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기서 여유롭게 물 한 컵 따라주는 뭐 이런 느낌이랄까?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 경매 유예 유예. 조치를 하긴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럼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경매 유예가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돼서 다른 사람이 사가게 되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살던 집에서 사실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생활이 유지가 되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뭐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마냥 유예할 수가 있느냐? 네, 그렇지. 네. 예,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도적으로 뭐 위에서 앞으로 이런 거는 다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경매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그 묶여 있는 채권들을 어떻게든 순환을 시키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의 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팔리고 그게 현금화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이 집이 저 집보다 더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경매를 해서 하면은 뭐 60%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 그리고 뭐 기관들도 사실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거를 사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예, 뭐 이런 네.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들 때문에 마냥 늦출 수는 없는데, 근데 원래 사실 그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매 자체가 한번 시작을 하면 유찰 뭐 3차, 4차까지 가기도 하고 뭐 2달 심지어 많게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에 엄청 세게 제동을 거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시간을 약간 여유 있게 해서 일단 기간을 확보해 놓고 그 사이에 범정부 대책을 또 마련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기대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뭐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어떤 범죄자 같은 경우는 그 뭐 은닉재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빼돌린 돈들 뭐 피해기고 뭐 얼마다 이래가지고 금액이 확정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게 법상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 변제를 해주고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뭐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게 역전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계속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돈을 한 3단계, 4단계 정도 돌리게 되면 그러니까 내수 중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이 가진 그 집만 많은 이런 네. 경우들 이런 분들은 사실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 건물 심지어 전부 다 경매가 돼서 팔려도 이게 선순위권자들의 그렇죠. 배도 못 불려주는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디서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이거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이니까 피해자들은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일단 그 채권을 조금 정부가 가져가셔서 우리한테 좀 피해금을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그 채권을 활용을 해서 뭐 다른 식으로 현금화를 해가지고 이걸 보전을 받고 구상 받으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뭐 현실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가해자들이 범죄자들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나오면은 그걸로 또 이제 뭐 충당하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여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게 세금인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마냥 이런 사태를 세금으로 퍼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 요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음. 때문에 100% 보전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어떤 피해자분들은 진짜 가진 돈 다 때려 넣고 대출까지 때려 넣어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100% 보전이 안 되면은 내가 그냥 집을 잃고 죽느나 상황이 똑같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반대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의견을 한 군데를 사실 모을 수도 없는 게 지금 인천 미추홀구 사건을 중심으로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했지만 거기뿐만이냐.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지방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뜻으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입장으로서도 아니 누가 대표자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면담을 피해자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라고 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래서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빌라왕 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예고가 됐었는데 꼭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서 네. 사후 약방문으로 대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제도적으로 애초에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장규석 기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